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프리드리 엥겔스. 1편. 제 1편은 푸리에나 아니면 로버트 오웬 같은 분, 그런 로맨티스트 선구자이신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입을 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주의는 그 내용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편으로는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산자와 무산자,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간의 계급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를 관철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주의는 그 이론적 형식 면에서 최초에는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 사상가들이 제기한 원칙들을 보다 철저하게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모든 새로운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비록 그 뿌리가 물질적 토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우선은 과거에 축적되어 온 사상적 재료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다가오는 혁명을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쳐주던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극히 혁명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들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외적 권위는 일체 승인하지 않았다. 종교, 자연관, 사회, 국가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무자비한 비판이 가해졌다. 모든 것이 이성의 심판 앞에서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념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유하는 오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헤겔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세계가 머리로, 쌍가로, 거꾸로, 역자, 서게 된 시대였다. 다음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구절이다. 정의의 사상, 즉 개념이 갑자기 대두하였고 불의의 낡은 발판은 그것에 저항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제 정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모든 것은 이를 토대로 삼아야만 했다. 태양이 창궁에 자리 잡고 혹성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동안 인간이 머리로 서서 즉 사상을 토대로 이에 의거하여 현실을 구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성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상이 정신적 현실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장엄한 해루지였다. 사유하는 모든 존재, 쌍가로, 즉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이 시대를 찬미했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신성함이 속세와 화해하게 된 것처럼 숭고한 감격이 그 시대를 지배했고 정신의 열광이 세계 구석구석을 뒤흔들어 놓았다. 쌍가로, 헤겔 역사철학 1840년 535쪽. 이제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고 헤겔 교수의 이처럼 불온한 혁명 사상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인간의 두뇌와 두뇌의 사유를 통하여 발전한 명제가 모든 인간 행위와 사회관계의 기초로 승인되기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의미에서 그랬으나 나중에는 이 명제들의 모순되는 현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사실상 뒤집어 퍼졌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그랬다. 과거의 모든 사회 형태와 국가 형태의 온갖 전통적 관념은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헌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세계는 지금까지 한갖 편견에 의거해 왔으며 과거의 모든 것은 동정받고 멸시당할 만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해가 쏟았고 이성의 왕국이 닫혀왔다. 이제부터 미신, 부정, 특권, 압박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정의, 자연 자체에서 나오는 평등,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성의 왕국이란 부르주아적 왕국의 이상화에 불과하다는 것, 정의, 영원한 정의는 부르주아적인 법질서로 실현되었다는 것, 평등이란 결국 법률 앞에서의 부르주아적 평등이었고 가장 본질적인 인권의 하나로 선언된 것은 부르주아적 소유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성국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그들에게 설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봉건귀족과 나머지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 등장한 부르주아지 사이에 대립과 아울러 착취자와 피착취자, 게으른 부자와 일하는 가난뱅이 사이에 일반적 대립이 있었다. 바로 이런 사정이
부르주아 출신들로 하여금 어떤 개별 계급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전 인류의 대표자로 나설 수 있게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지는 발생 당초부터 그 자체의 대립물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자본가는 임금 노동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중세 동업조합의 장인이 현대의 부르주아로 발전함에 따라 동업조합 주익인과 조합 외의 날품팔이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로 발전하였다. 대체로 부르주아지가 귀족과의 투쟁에서는 당시 각종 근로계급들의 대표자로서 자처할 일정한 권리가 있었으나 대규모의 부르주아 운동이 있을 때마다 그 발전 정도야 어찌됐든 현대 프롤레타리아트의 선구자격인 계급의 독자적인 운동이 함께 발발하곤 하였다. 독일의 종교 개혁과 농민전쟁 당시에 제세례파와 토마스 민처의 운동, 영국 대혁명 당시의 수평파의 운동,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바베프의 운동이 그러하였다. 바베프가 루소, 장자크 루소에서 로베스피에르, 그 다음에 바베프로 그 계보가 이어지죠. 미숙한 계급의 이러한 혁명적 무장봉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론적 진출이 수반되었다. 즉 16세기와 17세기에는 이상적 사회제도에 대한 공상적인 서술이 나타났고 18세기에는 이미 직접적인 공산주의 이론 쌍가로 모렐리, 마블리이 나타났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벌써 정치적 권리의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까지 확대되었다. 계급적 특권뿐만이 아니라 계급적 차별 자체에까지도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새로운 학설은 최초에는 일체의 향락을 금하는 금욕적인 스파르타식 공산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시몽, 프리에 오웬이라는 3대 공산가가 나타났다. 생시몽은 프롤레타리아적 경향과 함께 부르주아적 경향에 아직 일정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오웬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장 발전한 나라에서 그리고 이 생산에 의해서 태어난 제대립의 자극을 받아 계급 차별 철폐안을 프랑스 유물론과 직접 연결시켜 체계화하였다. 이들 세 사람에게 공통적인 점은 그들이 그 무렵에 역사적으로 발생해 나온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의 대변자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몽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선 어떤 특정한 사회계급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고 단번에 전 인류를 해방시키려 하였다. 계몽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성의 왕국과 영원한 정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왕국은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들이 주장하던 이성의 왕국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계몽 사상가들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 부르주아 세계 역시 봉건제나 과거의 모든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건 역시 쓰레기통에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이성과 진정한 정의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 것은 오직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은 천재가 나타나서 진리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전에는 그럴 만한 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천재가 지금 나타나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진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역사 발전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결과나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며 순전한 요행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천재는 500년 전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500년에 걸친 인류의 오류와 투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혁명의 준비를 하고 있던 18세기 철학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로서의 이성에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성국가, 이성사회의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영원한 이성에 모순되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길 요구하였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영원한 이성이란 실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시 부르주아로 발전하고 있던 중산 시민의 이상화된 오성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이 그 이성사회와 이성국가를 실현하였을 때 이 새 제도는 종래의 제도에 비하여 매우 합리적이긴 했으나 절대 이성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성국가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공포정치 시대에 실현되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된 부르주아지는 처음에는 집정정부의 부패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나폴레옹의 전제정치에 비유해서 피난처를 구하였다. 약속되었던 영원한 평화는 끊임없는 침략전쟁으로
대치되었다. 이성의 사회도 그리 잘 되어가는 편은 아니었다. 빈부의 대립은 전반적 번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첨예화되었다. 즉 이 대립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던 동업조합 및 기타의 특권이 폐지되었고 이 대립을 얼마간 완화하던 교회의 자선시설이 폐지되었다. 이제 봉건적 질곡으로부터의 소유의 자유가 실현되었지만 이 자유는 소부르주아나 소농민의 경우 대자본 및 대토지 소유자와의 세찬 경쟁에 압도되어 자신의 자그마한 소유를 바로 이 대부호들에게 팔아넘기는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자유는 소부르주아나 소농민의 경우에는 소유를 잇는 자유가 되고 말았다.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진행되는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근로 대중의 가난과 궁핍을 사회 존립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다. 카알라 1의 말에 의하면 현금이 더욱더 이 사회를 연결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어갔다. 범죄의 건수가 해마다 늘어났다. 백주에 몰렴치하게 횡행하던 이전의 봉건적 죄악이 근절되지 않은 채 밀려나기만 했을 뿐 그 대신 과거엔 오직 비밀리에만 일어나던 부르주아적 죄악이 그만큼 더 성행하게 되었다. 상업이 더욱더 사기가 되어갔다. 파괴라는 혁명적 표현은 경쟁에서의 사기와 질투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폭력적 억압 대신에 매수가 나타나고 칼 대신에 돈이 사회적 권력의 가장 주된 지렛대가 되었다. 초약권은 봉건 영주에게서 부르주아 공장주에게로 넘어갔다. 초약권은 결혼한 신부를 봉건 영주가 먼저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봉건 영주에게서 부르주아 공장주에게로 넘어갔다. 매음이 전대미문의 규모로 늘어났다. 결혼 자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승인된 매음 형태였고 매음의 공식적 가면이었으며 무수한 간통으로 보충되었다. 한마디로 이성의 승리에 의하여 수립된 사회 정치제도는 계몽 사상가들의 눈부신 약속에 비하면 쓰라린 환멸을 자아내는 하나의 희화였다. 다만 이 환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없었을 뿐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1802년 생시몽에 제네반 편지가 나왔던 1802년 생시봉에 제네반 편지가 나왔고 1808년 푸리에의 처녀작 그의 이론의 기초는 이미 1799년에 세워졌지만 이 나왔으며 1800년 1월 1일 로버트 오웬이 뉴라나크의 관리를 담당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및 부르주아지아 프롤레타리아트 시대 사이의 대립은 아직 극히 미미한 발전 상태에 있었다. 대공업은 영국에서 겨우 발생하였을 뿐이며 프랑스에선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직 대공업만이 한편으로는 생산 양식의 변혁, 즉 생산 양식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제거를 절박하게 요구하는 충돌, 대공업에 의하여 형성된 계급들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대공업에 의해 나타난 생산력과 교환 형태 간의 충돌을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 속에서 그와 같은 충돌의 해결 수단도 제공한다. 따라서 1800년에는 새 사회제도에서 발생하는 충돌들이 아직 겨우 발생하기 시작했던 만큼 이러한 충돌의 해결 수단의 발전 역시 극히 미미하였다. 비록 공포정치 시대에 파리의 무산대중이 한때 권력을 탈취함으로써 부르주아지 자체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혁명의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대중은 당시의 정세하에서 자기들이 장기간 지배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뿐이다. 계급의 맹아로서 이제 겨우 일반 무산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아직은 독자적인 정치적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프롤레타리아트는 억압과 고통을 받는 계층에 불과하였다. 이 계층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기껏해야 외부로부터 즉 위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정세가 사회주의 창시자들의 관점을 규정하였다. 미숙한 자본주의적 생산 상태, 미숙한 계급관계에 상응하여 미숙한 이론이 나왔다. 발달하지 못한 경제관계 속에 아직 가려져 있던 사회적 과제의 해결책을 머릿속에서 꾸며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제도는 오직 결함만을 나타냈을 뿐이다.
뿐이었다.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사유하는 이성의 과제였다. 보다 완전한 사회 기구의 새로운 체계를 발명하고 선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모범적인 실천의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외부로부터 현존 사회에다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 사회제도는 처음부터 공상의 운명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밀하게 작성되면 될수록 더욱더 순수한 환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의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과거지사가 된 이 같은 측면들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제 와서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이 환상을 잘난 듯이 들춰내 이러한 환상에 비해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건전하다고 뽐내는 따위는 문필과 나부랑이들에게나 맡겨두자. 우리는 오히려 환상의 껍질을 뚫고 도처에서 솟아나오는 것이기에 속물들로서는 볼 수 없는 그 천재적인 관념의 맹아와 천재적 사상을 반기는 바이다. 생시몽은 프랑스 대혁명의 아들로 혁명 발발 당시 아직 30세도 되지 않았었다. 혁명은 이제까지의 특권적인 유한, 신분, 승려와 귀족에 대한 제3신분, 즉 생산과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 대중의 승리였다. 그러나 제3신분의 승리는 이 신분 중 일부분의 승리에 불과하며 제3신분 중의 사회적 특권층, 즉 유산 부르주아지에 의한 정권 탈취였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르주아지는 일단 몰수되었다가 다음에는 매각된 귀족 및 교회의 소유지를 가지고 투기함으로써 또한 군수품의 조달자로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혁명 과정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집정정부 시기에 바로 이 투기꾼들이 지배함으로써 프랑스와 혁명을 파멸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마침내 나폴레옹에게 쿠데타의 구실을 주었다. 그래서 생시몽의 머릿속에는 제3계급과 특권계급 간의 대립이 근로계층과 유한계층 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유한계층이란 종전의 특권계급의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상업에 참가하지 않고 금리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근로계층이란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장주, 상인, 은행가들도 다같이 지칭하는 것이었다. 유한계층이 정신적 지도와 정치적 지배의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혁명에 의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또 생시몽이 보기에는 무산자 또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공포정치 시대의 경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누가 지도하며 지배해야 할 것인가? 생시몽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새로운 종교적 유대로 결합된 과학적 산업이었는데 이 종교적 유대란 종교개혁 이래 혼란된 종교 사상의 통일을 회복할 사명을 지닌 필연적으로 신비적이며 엄격히 신분적인 신기독교였다. 그리고 과학이란 곧 학자였으며 산업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적극적인 부르주아, 공장주, 상인, 은행가였다. 물론 이러한 부르주아는 일종의 공무원, 즉 전 사회의 신임을 받는 자라야 하였으나 노동자에 비하면 그들은 명령권과 경제적 특권이 있는 지위를 누려야 하는 것이었다. 은행가로 말하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신용을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생산 자체를 조절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프랑스에서 대공업이 따라서 동시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대립이 아직 발생 과정에 있던 시기에 전적으로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시몽은 특히 강조하여 말하기를 자기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다수이며 가장 빈곤한 계급의 운명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생시몽은 이미 제네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노동해야 한다. 그는 이미 그 책에서 프랑스에서 나타난 공포정치의 지배가 무산대중의 지배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무산대중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보라, 당신들의 동지들이 프랑스를 지배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굶주림을 빚어냈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을 하나의 계급투쟁, 그것도 단지 귀족과 부르주아
간의 투쟁으로서만이 아니라 귀족 및 부르주아지와 무산자 간의 투쟁으로서 이해한 것, 그것은 1802년에 있어서는 극히 천재적인 발전이었다. 1816년에 생시몽은 정치학을 생산의 과학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정치학이 경제학에 완전히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여기서는 경제 상태가 정치제도의 기초라는 견해가 아직 맹아적 형태로밖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에 대한 정치적 지배가 물건의 관리와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상, 즉 최근에 그렇게도 많이 거론된 국가 폐지의 사상이 벌써 명백하게 표명되고 있다. 또 생시몽은 동시대인을 능가하는 성견지명을 가지고 연합군에 파리 입성 직후인 1814년과 백일천하 치기인 1815년에 프랑스와 영국의 동맹, 나아가 이 두 나라와 독일의 동맹이 유럽의 평화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담보라고 선언하고 있다. 1815년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워털루의 승자인 영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용기와 역사적 성견지명을 필요로 하였다. 생시몽의 경우 그 식견이 천재적인 해박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의 견해가 후대 사회주의자들의 엄밀한 경제사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상을 맹아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면, 후리에게서 우리는 현존 사회 제도에 대한 진짜 프랑스적인 기지와 심각한 분석이 결합되어 있는 비판을 접하게 된다. 후리에는 부르주아지 혁명 전 그들에게 열광하던 예언자들, 그리고 혁명 후 그들에게 매수된 아청꾼들의 본질을 잡아낸다. 즉 그는 부르주아 세계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빈곤을 용서 없이 폭로하고 이것을 이성만이 지배하는 사회라느니, 만일의 행복을 줄 문명의 수립이라느니 하는 과거 계몽 사상가들의 휘황찬란한 약속, 또 인간의 무한한 완성 능력이니 무언이 하는 그들의 선언과 대립하면서 당대 부르주아 사상가들의 허황된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요사스러운 공치사에 대응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지적하고 이러한 공치사의 완전한 파탄에 대해 신랄한 조소를 퍼붓는다. 프리에는 비평가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낙천적인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풍자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혁명의 쇠퇴와 함께 성행하던 투기적 사기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상업활동의 일반적인 소상인 근성을 조소적인 문구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한층 더 훌륭한 솜씨로 남녀관계의 부르주아적 형태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비판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 해방의 정도는 곧 일반적 해방의 자연적 척도라는 사상은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프리에의 위대한 면은 사회사에 관한 그의 견해에서 가장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사회사의 정과정을 야만, 가부장제, 미개, 문명의 4가지 발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문명이란 오늘날의 소위 부르주아 사회, 따라서 16세기 이래 발전하고 있는 사회 질서와 일치하는 것인데,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즉, 문명제도는 모든 시대에 단순한 형태로 감행되던 각종 죄악에다가 복잡하고 애매하고 양면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의 형태를 부여한다. 또한 문명은 악순환과 모순에 의해 움직이며, 문명은 이 모순을 항상 재생산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건 또는 가식적으로건 달성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문명시대의 빈곤은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프리에도 역시 동시대인인 해결과 마찬가지로 능란하게 변증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인류의 무한한 완성 능력이라는 공론에 반대하며 역시 변증법적으로 역사 단계에는 상승성과 함께 하강선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견해를 인류 전체의 장래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칸트가 자연과학에 이 지구가 장차 멸망한다는 사상을 도입한 것과 같이 프리에는 그의 역사관에 인류의 장래 멸망이라는 사상을 도입하고 있다. 혁명의 폭풍이 프랑스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보다 조용했으나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증기와 새로운 작업기는 매뉴팩처를
대공업으로 전환시켰으며 그리하여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기초를 변혁시켰다. 매니팩처 시대의 더딘 발전 과정은 생산에서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대로 급변하였다. 대자본가와 무산 프롤레타리아로의 사회의 분열은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서는 구시대의 안정된 중간계급 대신에 몹시 불안정한 수공업자와 소상인 등의 불안한 대중, 즉 주민 중에 가장 유동적인 부분이 동요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산 방식은 아직 그 상승적 발전의 첫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그것은 아직 정상적인, 정당한 당시의 조건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생산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벌써 무서운 사회적 재해를 낳고 있었다. 즉 대도시 빈민굴로의 불황민들의 밀집, 출신 성문과 가부장적 풍습과 가족관계 등에서의 온갖 전통의 붕괴, 특히 부녀와 아동에 대한 노동 시간의 무지막지한 연장, 전혀 새로운 환경 속으로, 즉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안정된 생활조건으로부터 날마다 달라지는 불안한 생활조건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된 근로계급 속에서 일어나는 대중적 타락이 그것이다. 이때 29세의 한 공장주가 개혁가로서 등장하였다. 그는 어린애처럼 순진하고도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보기 드물게 타고난 지도자였다. 로버트 오웬은 인간의 성격이 타고난 체질의 산물인 동시에 인간의 일생, 특히 그의 발육기의 제반 환경 조건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물론적 계문주의의 학설을 섭취하였다. 오웬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단지 흐린 물에서 고기 잡기 족듯 졸부가 되기에 알맞은 무질서와 혼돈으로밖에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오웬은 산업혁명을 자신이 동경하는 사상을 실현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혼돈 속의 질서를 수립하기에 좋은 기회로 보았다. 맨체스터에서 이미 그는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상을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1800년부터 1829년까지 그는 지배인인 동시에 동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코틀랜드 뉴라르크의 거대한 방직 공장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취하였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대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그의 이름이 전 유럽에 알려졌다. 뉴라나크의 주민은 점차 증가하여 2,500명에 달하였고 처음엔 극히 잡다하고 대부분 몹시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오해는 이를 완전히 모범적인 주민 집단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에서는 포금, 경찰, 형사재판, 소송사건, 빈민구제 등과 또한 자선사업 등등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보다 더 인간의 품성에 알맞는 환경에 두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를 잘 관리하여 교육하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오웬이 창안한 유치원이 뉴라나크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거기에서는 어린이들을 2살부터 받았는데 어린이들은 이 유치원에서 어찌나 잘 지냈던지 부모들이 그 애들을 집에 데려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오웬의 경쟁자들은 자기 노동자들에게 매일 13시간 내지 14시간 작업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뉴라나크에서는 노동시간이 10시간 반밖에 되지 않았었다. 면화공황으로 인해 부득이 4개월간 휴업하게 되었을 때에도 휴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전액을 계속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가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최후까지 소유자에게 많은 이득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오웬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노동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준 생활조건도 그의 눈에는 아직 인간의 품성에 맞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나의 노예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뉴라나크 노동자들에게 만들어준 비교적 좋은 조건이란 자유로운 생산활동은 고사하고 그들의 성격과 지능의 올바르고도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대단히 불충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2,500명의 노동 부대는 사회를 위하여 불과 반세기 전에는 60만 명을 가지고서야 겨우 생산할 수 있었던 대량의 현실적 부를 창조하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2,500명이 소비하는 부와 60만 명이 소비하였을 부의 차액은 어디로 갔느냐고. 대답은 명백하였다. 그 차액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5%의 이자와 그 밖에도 30만 파운드 이상의 이득을 얻은 공장 소유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이 사실은 뉴 라나크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영국의 다른 모든 공장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기계에 의하여 조성된 이 새로운 부가 없었다면 나폴레옹을 타도하고 귀족적 사회 제도의 원칙을 보존하기 위한 전쟁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새로운 힘은 노동자 계급의 창조물이었다. 네. 정신과 실천에서의 혁명. The Revolution in Mind and Practice 으로부터 인용한 것. 이것은 유럽의 모든 적색 공화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게 호소하는 의견서로서 1848년 프랑스 임시정부에 보내졌으며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책임있는 조언자들에게도 보내졌다. 따라서 그 성과도 반드시 노동자 계급에게 속해야 할 것이었다. 지금까지 다만 개인의 부유와 대중의 예속하에 봉사해 온 데 불과한 이 새로운 강대한 생산력이 오웬에게는 사회의 개조의 기초로 생각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만인의 공동재산으로서 만인의 공동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순전히 실무적인 원칙 위에서 말하자면 상인적 계산의 결과로서 오웬의 공산주의가 발생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실천적 성격을 언제 어디서나 보유하고 있었다. 예컨대 1823년에 오웬은 공산주의 이민지를 창설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빈궁을 제거할 안을 작성하고 이 안에다 필요한 투자액, 매년의 지출과 수입 예상액에 관한 상세한 계산서를 첨부하였다. 오웬은 미래의 제도에 대한 자기의 최종 계획에서 평면도와 정면도, 조감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적 세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엔 특히 조회를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의 사회 개조 방법이 채용된다면 심지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 세목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오웬의 생애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그가 단순히 박애주의에 머물렀던 동안 그는 오직 부와 찬동과 존경과 명예를 거두었을 뿐이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명성 높은 사람이었다. 그와 비슷한 사회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과 군주들까지도 그의 말에는 호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공산주의 이론을 들고 나타나자 사태는 급변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사회 변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큰 장애물, 즉 사적 소유, 종교, 현존 결혼제도였다. 이러한 장애물과의 투쟁을 개시하면서부터 그는 자기가 공적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웬은 이러한 고려 때문에 그 장애물에 대한 자신의 가차없는 공격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예견했던 그대로 되었다. 공적인 사회에서는 추방당하고 신문에서는 묵살되었으며 자기의 전 재산을 희생하여 미국에서 실시해본 공산주의적 실험에 실패한 결과 가난해진 오웬은 직접 노동자 계급에 의거하여 그 속에서 30년 동안이나 활동을 계속하였다. 영국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된 모든 사회운동과 이 사회운동의 모든 실제적 성과는 오웬의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1819년에는 5년간에 걸친 그의 노력의 덕택으로 공장에서의 여성 및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는 전 영국의 노동조합들이 하나의 노동 총동맹으로 결집된 제1차 대회의 의장이었다. 또 그는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사회조직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적 방책으로서 한편으로는 협동단체 쌍가로
소비조합과 생산조합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그 후 적어도 상인이나 공장주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시장을 조직하였는데 여기서는 노동시간 1시간을 단위로 하는 노동증권으로 노동생산물이 교환되었다. 이 시장은 불가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뒤에 나타난 푸르동의 교환은행의 선행자였으며 그 차이점은 전자가 모든 사회학에 대한 만능 약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전 사회에 훨씬 더 급진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첫 조치로 제기되었을 따름이었다는 것이다. 이 공상가들의 사고방식은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을 오랫동안 지배하였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바이틀링을 포함한 이전의 독일 공산주의는 이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사회주의는 절대적 진리, 이성, 정의의 표현으로서 발견되기만 하며 그 자체의 힘으로써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시간, 공간 및 인류의 역사 발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것이 발전될 것인가는 실로 순전히 하나의 우연으로 간주되었다.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 이성 및 정의도 각 학파의 창시자에 따라 서로 다르며 각 학파 창시자의 절대적 진리, 이성 및 정의의 특수한 형태는 그 학파 창시자의 주관적인 오성, 생활조건, 인식의 넓이 및 사고의 발전 정도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대적 진리들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이 충돌은 그 상호 간의 차이를 마멸시킴으로써만 상가로 즉 절충과 타협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와 영국의 대다수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머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수한 종류의 절충적이고 평균적인 사회주의 이외의 아무것도 나올 수 없었다. 이 절충적 사회주의는 각종 분파 창시자들의 보다 온건한 비판적 논평, 경제학적 명제 및 미래 사회관이 마구 뒤섞인 갖가지 색채로 가득 찬 혼합물이었다. 이 혼합물은 그 각 구성 부분이 논쟁의 물결 속에서 마치 시대의 조약돌처럼 그 날카로움을 상실하면 할수록 더욱 용이하게 얻어진다. 사회주의를 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현실의 토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주